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선거 소식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프라이머리 일렉션 소식인데요. 공화당의 영킴 연방 상원, 하원의원, 죄송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2위를 했어요. 그래서 결선에 진출하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2위이기 때문에 뭐 당선이 됐다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캘리포니아 선거는 1, 2위를 뽑아서 당적과 관계없이 1, 2위를 뽑아서 결선 11월 달에 이제 결선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2위를 했기 때문에 11월 결선에 올라가게 됐다라는 소식인데 참고로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그렇게 선거를 하기 때문에 뭐 공화당에 누구, 민주당에 누구 해서 이제 6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한꺼번에 선거를 치러서 이 중에서 누구든지 그냥 1등, 2등을 다 결선에 보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화당 1등, 민주당 1등 뭐 이렇게 1, 2, 2등 그래서 1, 2위가 모두 같은 당인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데 요번의 경우에도 역시 같은 공화당의 1위 후보와 지금 영킴 2위 후보가 12월 달에 같이 이제 맞붙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 하원, 주의원 47지구에 출마한 민주당의 데이브 민 의원이라고 한인 의원 있는데 1위로 결선에 진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1위로 결선하게 진출했다라는 것은 결선에 가서도 승리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브 민 의원 캠프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킴 의원 쪽은 조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상대가 영킴 의원보다도 훨씬 더 다선인 그런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결선에서 상당히 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접전 양상으로 펼쳐져서 관심을 끌던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역이잖아요. 캘리포니아가 진보 성향 지역. 그런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의 스티브 힐튼이라는 후보가 지금 뭐 물론 박빙입니다만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이게 한 90% 정도 개표 때 말씀드리는 건데 나머지 개표를 하면서 순위가 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중요한 거는 결선에 올라가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좀 이례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그 1위를 한 스티브 힐튼 후보가 아니 여기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후보가 지금 주지사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2위는 민주당 소속의 하비에르 베세라라는 후보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마 11월 달에 결선에서 맞붙게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장 이제 북가주 세크라멘토 이쪽에는 아무래도 주 정부 선거 이 주정부 관리직이 아니죠. 선출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인 후보가 나갔어요. 그 주 보험국장의 그 제인 킴이라는 후보인데요. 지금 깜짝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개표가 다 끝나도 1위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깜짝 1위를 제인 킴 한인 후보가 달리고 있고 조금 뭐 득표율이 변한다 하더라도 결선에 진출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장의 11월 결선에서 한인 제인 킴 후보가 역시 또 뛰게 됐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 하원 66지구에 출마한 한인 폴 서 후보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폴 서 후보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후보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살던 그 LA에서 그 남쪽으로 한 4, 50분 정도 계속 내려가면 이제 바닷가 끝나는 곳에 렌초 팔로스 버디스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 제가 살 때 그 시의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남다르게 생각이 되는데 뭐 그 폴서 시의원 계속 하시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주 하원에 출마했는데 당당하게 1위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결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것 같고 자, 그리고 미국은 참 독특하게 판사도 이제 카운티 판사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거직이잖아요. 선출직 LA 카운티 판사에 도전한 LA 카운티 현직 검사 한인 아이린 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당선이 상당히 유력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린 리는 사실
제가 그 유튜브로 이 스토리 뉴스를 영상을 매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곤 합니다만은 이 유튜브와는 별개로 LA 지역에서 방송되는 그 미주 한국일보가 운영하는 방송국이 있어요. 라디오 서울이라는 방송국인데 제가 매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그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이제 그 라디오 서울에서 뉴스를 진행하는데 몇 달 전부터 제가 진행하는 그 뉴스 시간에 광고가 이제 선거 광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아이린 리 후보의 선거 광고도 많이 방영이 됐습니다. 제 기억에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달 동안. 근데 그 광고를 한국말로 했어요. 이 아이린 리 검사죠, 현직 검사. 네, 제가 아이린 리 현직 검사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판사로서 더 열심히 일하고 커뮤니티 위해서 봉사할 테니까 저 아이린 리에게 한 표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말을 한국말로 광고를 했습니다. 제 뉴스 시간에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일단 당선이 유력시 된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오렌지 카운티 판사직에 도전은 역시 한인 앤조라는 이제 후보가 있었는데 상대 후보에게 좀 많이 밀리면서 이번엔 좀 어렵게 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LA 시장 선거 캐런 베스 현 시장이 지금 뭐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이변이 없는 한 캐런 베스가 계속 1등을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결국 결선에서 판결을 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도전자는 사실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도전자는 스펜서 프렛이라고 이번에 어제 선거에서도 이 캐런 베스 시장과 득표율이 한 6, 7%뭐 이 정도 났습니다. 결선에서는 또 어떤 양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뭐 굉장히 잘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뭐 한동안은 사실 욕도 많이 먹었어요. 노숙자 문제 이런 거 해결 못 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선거가 다가오면서부터 작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노숙자 문제도 많이 처리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역시 이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필요하구나. 이 선출직 공직자들이 일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라도 선거는 필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점은 캐런 베스 LA 현 시장이 자신의 언론 비서는 아니죠. 언론 특보를 두고 있는데요. 한인이에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 한인 방송국에 기자 생활을 하던 그 여기자가 한 명 있었는데 여기자가 캐런 베스 시장한테 발탁이 돼서 지금 LA 시장 공보 비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례적인 재미있는 상황도 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지아주 구금 사태 기억하시죠? 지난해 9월 그 이후에 과연 달라진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좀 새로 나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서베너 지역,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이 애틀란타, 한인들이 많이 사는 애틀란타 인근에 있는 서베너라는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또 한인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인회 임원들과 애틀란타 총영사 관계자들이 어제 함께 회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베너 지역도 애틀란타 총영사관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이준호 총영사는 한국인 구금 사태 후에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그리고 이 비자 제도에 대한 절차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서 현재는 상당 부분이 명확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반가운 말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말한 것보다는 그때 우리가 필요했던 게 뭐예요?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봤을 때 한국 근로자들의 비자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한국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갖고 들어오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명확하지 않았네. 이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불분명했던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만들었다. 이런 반가운 말을 했네요. 이준호 총영사는 출입국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필요한 인력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지금 입국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들어오나 싶었는데 들어오는 모양이죠. 다시 이제 컴백하는 거죠.
아시는 대로 지난해 9월 4일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 현대와 LG의 그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그 아이스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쳐서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서 한국인 근로자 무려 315명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막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 동안 그런 구금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외교 협상 후에 석방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다 귀국했죠. 한 명만 빼고. 그 한 명은 귀국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영주권 신청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주권 신청 중이었는데 신청 자체를 미국에서 했는데 그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나가버리면 자칫 잘못될 것 같아서 그 한 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중에 일부가 다시 미국 비자를 받아서 애틀란타로 와서 공사 현장에 이미 복귀했다. 뭐 이렇게 이준호 총영사는 얘기했습니다. 몇 명,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때 체포됐던 그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 확실한 비자를 갖고 다시 컴백해서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야, 이제 315명 한국 분명히 다 들어갈 텐데 그 굴욕을 당하고 나서 돌아간 뒤에 과연 누가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까? 아, 미국이라면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거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상처도 좀 아물고 어쨌든 간에 또 일은 해야 되겠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공장을 지어야 되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해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맞아 떨어져서 결국은 상당 부분의 일부 상당수의 그때 근로자들 중에 일부가 다시 들어왔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을 저도 이제 처음 이준호 총영사의 입을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여하튼 추가적으로 문제 없는 그런 비자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준호 총영사가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한국인 구금 사태는 동포사회에 우리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이제 빼놓지 않으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 간의 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한국 국적자의 미국 비자 문제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조금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연방 건강보험 보조금이 지금 종료됐잖아요. 연방정부에서 이제 각 주정부로 내려보내는 그 보조금, 이걸 다 이제 끊어버렸잖아요. 그 여파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그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해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산층 가정들이 가장 많이 이탈이 심해요. 피해도 심하고. 중산층 가족들이 한 달에 수백 달러에 달하는 추가 보험료 부담에 직면하게 되면서 결국은 보험 가입을 포기하거나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낮은, 훨씬 싼 그쪽 프로그램으로 갈아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이제 연방에서 하는 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걸 관장하는 거래소를 커버드 캘리포니아라고 부르거든요. 그곳에 따르면 올 1분기 1, 2, 3월 달 가입자 37만 4천 명이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입자 중에 37만 4천 명이 이제 오바마 케어를 그냥 이탈한 거예요. 빠져나간 거예요. 오픈 등록 기간 동안에 그 시간에 보험을 갱신한 가입자의 한 19%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최근에 3년간 해지율이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7만 4천 명이 빠져나가는 것은 한 19%의 해지율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해지했다라는 것이죠. 오바마 케어를 해지할 정도면 사실은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나마 민간 의료보험보다는 오바마 케어가 조금이라도 쌌거든요. 뭐 1, 200불이라도 쌌습니다. 근데 그것도 해지할 정도면 민간 보험으로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무보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연방 보조금 확대 조치가 종료되면서 대부분의 중산층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갑자기 폭등했다라면서 연말까지 이 보험 가입자의 감소는 더욱 확대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의료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민간 보험을 든다고 할 경우에 제일 싸봐야 뭐 800불, 900불, 거의 1000불 가까이 됩니다. 싼 게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오바마 케어,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이게 처음엔 뭐 300불이었다가 뭐 400불이었다가 요즘엔 막 650불, 700불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700불씩 내면서 오바마 케어를 가입할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한 1, 200불만 더하면 그냥 민간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 200불 더해서 민간보험으로 가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오바마 케어까지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싸게 의료보험을 해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다 갖게 만든다는 그게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실제로 쌌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150불 냈다는 분도 있고 250불 냈다는 분도 있고 굉장히 쌌어요. 민간보험에 뭐 4분의 1, 5분의 1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결국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돼 버리니까 이게 600불, 700불, 800불로 뛰면서 결국은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는 7월 1일, 그러고 보니까 벌써 다음 달이네요. 네. 7월 1일부터는요, 이 저소득층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켈 치과보험 혜택이 일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가입자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전체 범위 치과 서비스, 그러니까 풀 커버리지를 하는 거죠. 풀 스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풀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그래서 6월 중에 필요한 치과 진료를 빨리빨리 미리 받아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건국에 따르면 연방 메디켈 규정상 적격 이민 신분을 갖추지 못한 만 19세 이상의 그 성인 가입자는 7월 1일부터 정기검진, 스케일링, 예방치료 등을 포함한 전체 치과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아예 안 해주냐? 아예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제외시키고요. 남겨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응급진료. 그것만 남겨놓습니다. 혜택 축소 이후에 남겨져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응급치과인데 예를 들어서 극심한 치통 또는 어떤 감염이 돼서 더 큰 병이 우려되는 그런 감염 치료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빨을 뽑아야 되는 발치 요 정도만 남겨놓고 일반적인 치과 치료를 더 이상 안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7월 1일부터 그렇게 되니까 6월 달은 스틸 가입 전체 받을 수 있습니다. 6월은 메디켈 치과보험 혜택을 온전하게 fully 이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뤄왔던 스케일링이나 정기검진, 충치치료 이런 게 있다면 이달 안에 빨리빨리 예약해서 이달 안에 받아놓는 게 좋다. 이런 말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되어 있는 미셸 박스틸 그 후보자에 대한 연방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표결이 드디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한 2주 동안에 저거 있었죠. 왜 청문회 정말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의회 의원들이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는 청문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청문회를 근거로 해서 오늘 의회 의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자, 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늘 동부 시간으로 아침 10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는 시간에 따라서 이미 10시가 됐을 수도 있고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동부 시간 오전 10시 미셸 박스틸 후보자를 포함한 9명의 외교와 안보 관련 분야 이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미셸 박스틸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하겠다, 또 경제협력 확대를 하겠다라는 등등을 얘기하면서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격이 넘친다고 아주 극단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라도 누군가가 크게 도저히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무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미셸 박스틸 후보자가 이 외교위원회의 문턱을 오늘 이제 넘게 되면 투표에서 통과되게 될 경우에 연방 상원 본회의의 최종 인준 절차만 남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원 본회의래 봐야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 부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 인준이 그래서 상원에서도 다 끝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장을 줍니다. 그럼 그 임명장 들고 곧바로 한국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왜? 지금 한국은 주한 미 대사가 없는 공석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원에서 제지당한 뒤에 한 바퀴 돌고 돌고 돌아서 또 다른 관세를 준비하고 있는 연방정부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막기 위해서 소위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의혹이 있는 그런 물건이 미국으로 들어오면 그 물건에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부분은요, 그 강제 노동과 관련해서 한국도 포함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한국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 그런 상품에 대해서 미국 내 미국으로의 수출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은 그런 한국의 강제 노동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딱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미국은 전 세계를 60개 경제권으로 분류해서 관세 부과 방침을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연방 법원에 의해서 그 관세 중단 명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만료됩니다. 그 글로벌 관세가. 그래서 그걸 대체할 다른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얼마 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일을 벗은 겁니다. 뚜껑을 벗은 겁니다. 그게 뭐냐? 강제 노동 관세라는 것입니다. 무역대표부는 어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전 세계 60개 경제권의 강제 노동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서 54개 경제권은, 그러니까 54개 경제권이라는 것은 54개 나라, 꼭 그렇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54개 나라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만은, 일단 정부의 발표는 뭐 54 countries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54개의 경제권, 거기 이제 한국도 들어가고요. 그런 나라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수입 금지 조치,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수입 금지고요. 또 한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 금지죠. 뭐 그런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분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받은 나라에 대해서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나라들이 들어가느냐? 네,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도 들어가요. 일본, 대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영국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12.5%. 자, 그리고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또는 약속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관련된 그 조치를 좀 미흡하게 취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그 판정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는 10%, 2.5%포인트가 좀 적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한국이 강제 노동을 시키는 국가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엄청나게 그 비난받을 뭐 그런 사례가 나온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그 한국을 고기를 이제 분류하면서 내놓은 케이스, 샘플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한염전 케이스예요. 네. 미국이 봤을 때 최근에 그 한국의 신한염전에서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라면서 비관세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관세를 글로벌 관세가 아닌 그런 강제 노동으로 인해서 그런 물건들을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징벌적 관세 뭐 이런 거죠. 징벌적 관세로 12.5%를 든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라남도 신안군에 뭐 잘 아시죠? 옛날부터 신안 뭐 소금 유명하잖아요. 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그 소금 생산 기업 신안염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안염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이제 일시키고 그러는데 그들 사이에서 그 강제 노동에 대한 어떤 리포트가 좀 많이 한국 정부에 보고된 게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봤을 때 한국이 그걸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가 돼서 12.5% 부과 대상 나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자, 글로벌 관세가 법원에 의해서 이제 제지되니까 이제는 뭐 강제 노동 관세라는 어떤 징벌적 관세를 연방정부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새롭게 했는데 한국은 그 신한염전 때문에 12.5%의 그 관세 부과로 이제 분류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연방정부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 조치로 인해서 지금 이란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최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만에 전쟁 이후 어찌 보면 처음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대면서 이란 상황을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란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무려 200%를 웃돌고 있을 정도로 나라 경제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세트 장관은 어제 상원 재무위원회 그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서 미국이 이란 정권에 대한 자산 동결을 하고 이란 경제에 대한 봉쇄, 압박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란의 경제도 상당히 파괴시켰고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도 상당히 파괴시켰다. 이건 매우 성공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현재 인플레이션이 200%를 넘어설 정도로 이제 추산되고 있고 이란의 통화 가치는 지금 폭락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아닌 거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밤에 추우니까 땔감을 돈 주고 사와서 땔감을 떼느니 아예 이 돈을 떼우는 게 낫다. 그래서 막 돈에다가 불 붙여서 뭐 이런 그게 이제 영상으로 돌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이란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화폐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 군인 상당수는 지금 뭐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군인이 월급 받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탈영합니다. 탈영. 예. 그리고 이란의 경찰도 경찰서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회 그 치안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그 이란과 지금 종전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데 이 종전 협상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작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적 분노 작전이라고 해서 Economic Fury 작전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이 군사 작전을 할 때 이번에 뭐랬어? 장대한 분노 작전이라고 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장대한 분노 작전이라 그래서 에픽 퓨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에픽을 띄고 이카나믹 퓨리 작전이라고 해서 경제적 분노. 이건 뭐냐면 봉쇄하고 압박하고 이런 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산 원유 판매에 관여하는 뭐 외국의 어떤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도 그 봉쇄, 압박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겁이 나서 이란하고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란을 뭐 고사 일보 직전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경제적인 작전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줄을 계속 줄여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군의 이란 그 해상 봉쇄에 대해서도 말을 했어요. 언제까지 해상 봉쇄가 계속될지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노동절까지 갈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제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은 근데 언제냐? 잘 아시다시피 노동절은 9월 7일입니다. 올해는 매년 노동절은 매년 9월 첫 번째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석 달도 더 남은 그런 상황인데, 그때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레바논 공습을 계속하던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데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기자들한테. 그러자 인정을 했습니다. 네탄야후에게 거친 표현을 쓰고 막 그를 미쳤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했다라는데 사실 그랬습니까? 진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Yes, I did it.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탄야후가 레바논에서 자꾸 끊임없이 이렇게 막 싸우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좀 짜증이 났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솔직한 표현이죠. 종전 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리 미국이 좀 이스라엘 편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너무하다. 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짜증이 났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뉴욕 포스트가 이제 그 대표적인 또 보수 언론 중에 하나죠. 뉴욕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미란다 디바인이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그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진행자가 이란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끝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란의 군대가 패배했기 때문에 나는 이란 전쟁을 성공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되는 듯 좀 안 되는 듯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내가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이란 군대가 패배했기 때문에 나는 이긴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는 좀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뭐 욕설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하고 뭐 그랬다라는 그 사건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했다는 것. 그 사건 이후에 그 레바논 공습 계획을 중단했거든요. 중단 안 할 수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 미쳤어 하면서 F도 쓰고 그 당장 멈춰 막 이러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이제 막 그랬죠. 그러니 안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중단했거든요. 그러자 이번엔 또 네탄야후가 이스라엘 국내에서 공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네탄야후 총리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자 야당 대표인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군의 공습 중단 이 문제는 결국 미국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시행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미국의 속국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다 라면서 이제 비판했습니다. 또 역시 네탄야후 총리의 정적이자 차기 총리를 노리고 있는 그 나프탈리 베넷이라는 전에 총리 한번 했었어요. 그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정부가 이스라엘 주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내부 강경파 사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탄야후의 현직 그 장관이에요. 전직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사람은 전직 총리들인데 지금은 현직 장관인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라는 그 국가안보장관이 있습니다. 이 장관은 지금은 우리의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NO라고 얘기해야 할 때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네탄야후 총리를 막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야? 하지 말라고 왜 멈춰? 뭐 이런 얘기죠. 자, 뭐 들어보면 모두 그 자국에 대해서 애국심이 뿜뿜뿜 막 넘쳐 흘러나오는 뭐 그런 발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잘 보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이 기회에 네탄야후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차기 총리를 하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전직 총리 또는 현직 고위 관계자들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한 사람들. 자, 네탄야후 총리는 어쨌든 그 최근 레바논의 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그 전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도 공격받고 왜 안 멈추냐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욕을 먹고 멈추니까 또 자국 내에서도 비판받고 양쪽에서 지금 그 욕 먹고 압박당하는 그런 정치적인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인 것만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란도 이란입니다만은 쿠바가 말이 아닙니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고조되면서 쿠바 내 그 글로벌 호텔, 뭐 리조트 등등이 지금 막 계속 다 줄줄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최대 호텔 체인 멜리아라는 체인은 어제부로 쿠바에서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돌아간다라고 밝혔습니다. 멜리아는 그 쿠바에서 15개 호텔을 운영해온 최대 규모의 호텔 체인입니다. 멜리아는 이미 전력 부족과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서 사실 그 쿠바 내 대부분의 호텔이 이미 휴업 중이었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휴업이 아니라 아예 비즈니스 셧다운하고 우리는 철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멜리아라는 호텔 체인은요, 뭐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1990년대 초 그 소련 붕괴로 경제 위기에 처한 쿠바가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그 관광 시장을 개방해줬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크게 쿠바의 그 호텔 업계를 좀 장악한 그런 엄청난 호텔 그룹입니다. 자, 그런데 쿠바에서 철수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 멜리아 호텔 체인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블루 다이아몬드 리조트라는 기업도 철수한다고 했고요. 또 아시아계 호텔인 아치펠라고라는 그 기업도 철수한다라고 밝혀서 지금 뭐 쿠바에서는 그나마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돈 많은 기업들도 줄줄이 다 도망가고 있는, 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 호텔은 뭐 어차피 더 이상 사업할 수가 없답니다. 관광객 감소. 그리고 관광객이 왜 감소하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관광객이 와도 감당을 못한대요. 왜? 전기가 툭 하면 끊어지니까 쿠바의 그 전력난 그 툭 하면 정전사 때 전기가 툭 하면 끊어지니까 아무리 5성급 호텔이라고 해놓으면 뭐예요? 툭 하면 전기가 끊어지는데요. 그리고 쿠바 덥잖아요. 더 죽겠는데 막 에어컨 안 되고 그러니까
관광객이 누가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제 안 가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결국은 다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봉쇄와 행정 제재, 미국의 경제 압박 등으로 인해서 정말 쿠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좀 옥죄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의회 청문회 하다 말고 뜬금없이 쿠팡 변호하는 연방 의원 스토리 끝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 스토리 끝으로 미국에서의 로비의 그 합법성 문제와 관련된 설명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제 한국 정권이 친중 좌경화했다라는 한 연방 하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공화당 소속의 데럴 아이사라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그런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하지만 이게 뭐 듣기 좋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더 우호적인 그런 지도자, 아니 일본이면 일본의 더 국익을 챙겨야 되는데 일본 국익도 물론 챙기겠죠. 그런데 미국의 훨씬 더 우호적인 그런 지도자를 선거에 의해서 뽑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를 자주 목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마코 루비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루비오 장관이 말한 우리 지역에서라는 그 우리 지역이라는 것은요, 이 아메리카 대륙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도 이제 사우스 아메리카 쪽, 그 남미 쪽, 그쪽에 이제 좌파 성향의 그 반미 정권이 자주 출연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루비오 장관은 합법적인 선거였고 또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라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뭐 그 정부 지도자들을 제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들 자체로 봤을 때는 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멋있는 말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좀 담담하고 좀 굉장히 리즈너블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답변 이후에 질문하는 의원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쿠팡 얘기를 꺼냅니다. 쿠팡이 한국에서 미국 기업이라서 차별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자, 그 아이샤 의원의 그 같은 말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은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이나 또는 표적화 등을 겪는 게 아니다 라면서 유럽연합은 우리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자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을 좀 감싸준 것 같은데 또 바꿔서 말하면 그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뭐 예스라고 말을 안 했지만 은근히 인정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야, 뭐 이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인정해버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협의를 타결하는 그 우리의 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무역 협의를 할 때 조금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들의 일부 태도 때문에 한국과의 그 무역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루비오 장관의 비교적 좀 리즈너블해 보이는 이 같은 답변과는 달리 그 데럴 아이사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었고 또 중국을 향해서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정부다 라면서 실제로 뭐 메타, 쿠팡 등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의 다수를 한국이 억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뭘 근거로 그런 건지 뭐 근거 자료를 제시했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막 큰 소리는 이제 막 데럴 아이사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주장을 강하게 역설한 거죠. 뭐 의원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의회에서 말하는 건, 의회 안에서 말하는 건 그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틀린 얘기를 해도 어쩔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개인 의견을 막 이제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럴 아이사 의원은요, 여러분들 기억해 놓고 계세요. 뭐 보수 성향인 건 맞고요. 지난달인가요? 4월 달.
벌써 이제 6월 달이니까 벌써 지난달이 아니군요. 지난 4월 달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잠깐 왔다 갔잖아요. 8박 9일인가 좀 더 있었나? 그때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난 그런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데럴 아이사 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미국 의회에서 데럴 아이사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 일부 몇몇 의원들의 그 쿠팡에 관한 발언, 약간 변호해주는 듯한 그런 발언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쿠팡에 의해서 로비를 받았다라는 것도 사실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쿠팡의 그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도 앞으로 더 이제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쿠팡은요, 그 미국에서 로비에 사용하는 비용이 평균 한 300에서 400만 불 듭니다. 1년에. 초창기 때는 100만 불, 200만 불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5 작년에는 400만 불 정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 자금으로 쓴 게 1125만 달러 정도 됩니다. 공식 자료예요, 이거는. 미국에서의 로비. 예, 여러분들 좀 미국 오신 지 오래됐고 그런 분들은 옛날 생각하면 로비 그러면 자꾸 이제 불법적인 쪽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죠. 이제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죠. 네.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미국에서는 이제 로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로비가 어떻게 아무리 미국에도 뭘 근거로 합법이지라는 생각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로비가 합법인 이유는요. 이 헌법적 권리에 근거한 건데요. 미국의 헌법 우리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한 겁니다. 수정헌법 1조가 뭐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한 거 수정헌법 1조. 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 표현의 자유에 국민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청원이라는 게 이제 패티션 같은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right to petition the government. 정부의 거버먼트의 패티션 청원을 할 수 있는 right 그 국민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그 표현의 자유 안에 세부 내역에 그게 명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청원을 한다는 거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그 중에 하나 로비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것에 근거해서 시민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들의 그 이익이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잣돈 대변해 주면서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주는 행위. 요것도 표현의 자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비가 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이제 로비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곤 했는데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수정헌법 1조에 포함돼서 합법적인 자기 표현 방식 100% 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